상 계약서 적는 게 전자계약입니다. 저는 강의하려고 전자계약을 매매도 임대차 계약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 실무교육, 연수교육 하면서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3시간 강의해봤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사이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상에서 그냥 계약서 적는 게 전자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고 나니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 필. 우리 일반 계약서는 위변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계약서는 딱 전자계약 성립이 완료되면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시점 확인 필 1 도장이 찍힙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시점 확인 필 2 도장이 찍힙니다. 그래서 계약 작성이 완료되고 나니까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24시간 안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또 문자 왔더라고요. 확정일자 부여됐다. 들어가 확인해 보니까 무슨 동주민센터 동장 해가지고 도장 스탬프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미 그 전자계약서에. 그리고 매매계약인 경우 실거래가액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신고 필증을 출력하려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전자계약서이기 때문에 종이계약서, 종이 확인 설명서 출력해서 따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오늘 문제 있죠. 이게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따로 보존 안 해도 되는 것은 몇 번에 있어요? 문제 8번. 네, 8번 문제. 8번 아닌데? 8번? 8번 아닌데? 여기는 없나 보다. 다른데 제가 문제를 하도 많이 봤는데 6번에 있네. 6번 이게 작년에 기출 문제입니다. 6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보존 안 해도 되는 게 기억,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안 해도 되고 리얼 거래계약서 5년 안 보존 안 해도 된다. 답이 2번입니다. 6번 문제. 이게 작년 기출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자계약서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제 신고 안 해도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된다. 또 종이계약서, 종이 확인설명서 따로 보존 안 해도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해 놓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전자계약서라고 치면은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 컴퓨터로 가지고 그 어플에서는 출력은 안 되던데요. 컴퓨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종이계약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가장 좋은 게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는 대출금리를 지금 현재 0.2%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0. 추가 또 할인이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게 유리하겠죠. 대출금리가 0.2% 할인되면 모기지론 30년, 40년 하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 할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전자계약서 제가 그 가족 중에 누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전자계약서 작성하게 전자계약서 체결하자 이렇게 했더니만 벌써 가계약금을 긁고 와버렸더라고요. 그 가계약금 긁고 나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자계약서 합시다 하니까 안 된대. 미리 말하지. 이렇게 가계약 끌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어리라고 했잖아요. 약자의 지위라고 했잖아요. 전자계약서를 반드시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근데 미리 계약하기 전에 전자계약서 작성 안 하면 안 갈 거다. 전자계약 작성 가능하냐 하면 배워가지고 한다고요. 어떻게든지. 근데 이미 계약 성립됐는데 가계약금 걸어놨는데 안 한다 해도 이제 뭐 하기 싫으면 계약금 떼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이라면 미리 중개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업에서 잘 전자계약 작성을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굉장히 편리한데 연세 드신 분들 이게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에 휴대폰 쓰려면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도 나이 먹어 놓으니까 휴대폰 잘못 쓰고 전화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했냐 해가지고 모르고 그냥 눌렀다 이러니까 노인네 되니까 다르구나 이러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전자기기를 안 써봐서 그렇지 해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 강의하면 전부 다 불편하다고 해요. 근데 안전하고 편리하다, 경제적이다.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니까 경제적이고, 편리한 이유는 종이계약서 따로 보존할 필요도 없고 전자적으로 그냥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전한 이유는 이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고요. 시점 확인필 도장도 있기 때문에 위변조 불가능하고요. 또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정. 그래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서는.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6번 금인계약서입니다. 금인계약서.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 찍는 게 금인입니다. 이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게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금인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금인을 제가 도장을 받아봤는데 금인을 어떻게 도장을 받았냐면 금인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2022년 뭐 6월 18일 이런 식으로 날짜하고 2000시장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스탬프 도장을 찍어줍니다. 2000시장인 해가지고 노란 파란 네모난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이게 금인입니다. 검사받고 도장 받았다 이 뜻이죠. 금인이라는 뜻이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인계약서라고 하니까 미리 검사하고 도장 찍힌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검사받고 도장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사청문회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고위공직자들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취득세는 이 금인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이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취득세 가소표준은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방세 시가표준액 확인해가지고 실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시가표준액 비슷하게 다운계약서 적어서 법무사들이 금인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근데 지금은 금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계약이 있고 요 세 가지입니다. 교환계약이 있고 증여계약이 있고요. 요 세 가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라도 또 금인받는 게 있습니다.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등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사실상 금인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계약이나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금인은 받는데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증여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데 개업공개사가 차남한테 증개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교환계약을 한 번도 교환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봤는데요. 현업에서 교환계약서 작성하는 걸 보니까 어떤 걸 작성하냐면은 최악의 물건들만 교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건 소유자들은 설마 세상에 이거보다 더 나쁜 물건을 얻겠지, 이거 주고 다른 거 받는 게 나한테는 유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환계약을 하는 게 암암리에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지금 팔아야 되는데 뭐 2년 안에 3년 안에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은 다 돼가는데 안 팔리고 이러면은 이거 내 거 주고 다른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팔 때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4억에 분양받아가지고 8억에 팔고 또 8억에 사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8억에 취득가격이 8억이니까 8억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 이제 10억에 팔아도 2억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환 계약이 간혹 요즘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주로 직거래에 많이 하더라고요. 비슷한 가격대이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분양받은 거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비슷한 가치면. 그 교환은 가급적이면 중개를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교환계약, 승여계약,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X해 놓으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습니다. 받기는. 단 받기는 받는데 중개와 친하지 않는다고. 중개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누구한테 금인받느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 맨 마지막에 판결서 등도 금인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17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금인받지 않는 것, 경매, 공매, 수용, 국가, 지자체가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금인 안 받습니다. 경매, 공매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되죠. 그러나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거는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습니다. 금인도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기억에 증여계약이나 교환계약 금인받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은 금인 안 받는다. 입주권 분양권 전매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금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건축법상 입주권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인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법상 분양권은 거의 없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은 많이 있잖아요. 자, 양가로 4번 금인신청 절차입니다. 이 파트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금인신청 시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제가 옛날에 금인을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로 옛날에 한 걸 보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보통 몇 부 적습니까? 세 부 적죠? 세 부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매수인이 금인계약서를 2장 더 적는데 현실적으로는 옛날에는 법무사가 새로 금인계약서를 따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따로 적으면 안 되고 계약서 있는 거에다 2장 더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약서 이거 가져가면 그대로 가져가. 제가 분양권을 금인받아 봤는데 옛날에 분양권 가져가니까 그냥 자기들이 2장을 복사하더라고요.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근데 분양계약서는 다운계약서 적었겠어요 안 적었겠어요? 옛날에 분양계약서는 못 적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세법에 보면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뭐라고 한다 했어요? 국수공판장? 네,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 그 다음에 금정은 뭐라고 하는데 뭐 하나 더 있잖아요. 부신금? 부신금. 그 부신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증을 받은 경우는 금증받은 가격으로 세금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분양권은 법인의 장부. 분양하는 회사가 법인의 장부에 기록됐다고 분양가 얼마에 분양했다고 그 다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산에서 다 나타납니다. 다운계약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이거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 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금인 받으러 가니까 한 분은 금인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이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가지고 돌려주면 이게 바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가 됩니다. 매매계약서가, 금융계약서가 옛날에는.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문서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합니다. 만약에 이천시에도 있고 광주시에도 있다면, 광주시에도 있는 것이라면, 부동산이 두 개라면 부본을 두 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세 부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천시장한테 금인을 신청한다면 나머지 한 분은 광주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계약서 한 장에다가 물건 두 개씩 해가지고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금인신청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나마 금인신청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금인을 신청해 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인기관 시장군수 구청장이고요.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입니다. 자, 금인특례 맨 밑에 172페이지 5번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되고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된다. 173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가 되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4%에서 2%를 뺍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를 하면은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는 민법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최근에 거의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해가지고 생긴 제도입니다. 즉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용어정입니다. 2번 명의신탁 약정. 신탁은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급박산의 명의신탁이 아닌 것, 기억,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걸 양도담보, 가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을 하면 수분양자들이 그 신탁 등기를 하죠. 누구한테? 조합한테. 그러면 조합이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와 실명법의 명의신탁의 차이점이 뭐냐면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 같은 법입니다. 그냥 줄여서 쓰는 표현이고요. 실명법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근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 지금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현대건설이 지금 시공을 맡았는데 현대건설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만 받으면 됩니다. 그 공사비 안 준다고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아예 공사 중단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신도시에 보면 어찌 삼성 레미안이나 뭐 현대 힐스테이트나 이 편한 세상이나 데우프로지오나 이런 건설사들이 별로 대형 건설사들이 안 보이던데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입찰 참여에 약간 제한이 있어요. 원래 중소기업, 중소업체를 키우려고 정부에서 입찰 우선권을 중소업체에 일단은 줬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신도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도시는 위험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이 잘 되지만 미분양 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재건축 수주를 받으면 그는 미분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미 다 분양되어 있는 거 그냥 공사비만 받으면 되잖아요. 안전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주로 재건축 수주를 많이 한다고 신도시에 안 들어가고, 요즘은 신도시에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참여 공공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민간 참여 공공주택 들어봤어요? 민간 참여 공공주택이 많이 있어요. 지금 파주에서 최고 비싼 것도 현대 아이파크인데 15억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경기도시개발공사에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시공사만 그 이제 현대에서 하는 거예요. 현대에서 공사비 받고, 그런 경우 민간 참여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다. 근데 실명법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동그라미 2번, 맹신탁자라 함은 맹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3번, 맹수탁자. 수가 뭡니까? 받을 숫자, 명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맹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맹수탁자라고 한다. 3번, 맹신탁 3번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입니다.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맹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맹신탁자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175페이지 이자간 맹신탁, 이전형 맹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계약 맹신탁, 위임형 맹신탁 또는 3자간 맹신탁이라고 부르고요. 3자간이 아니고 2번이요. 2번이 175페이지 양가로 2번이 등기 맹신탁, 중간 생략형 맹신탁, 3자간 맹신탁이 있고요. 176페이지가 계약 맹신탁, 위임형 맹신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민법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2번, 3번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2번, 3번 중에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고. 민법에, 민사특별법으로 사례 중심으로 나오죠. 1번 이자간 맹신탁, 이자간 두 사람 간이니까 이걸 또는 양자간이라고도 합니다. 양자간 맹신탁. 두 사람 간의 맹신탁입니다.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맹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맹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있고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고, 시험에 보면 갑을병 이렇게 주로 사례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로 제3자는 정, 시험에 보면 갑을병정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차라리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본 출제 방식이래요. 이렇게 갑을병으로 하는 게. 민법에 보면 갑을병 많이 나오죠. 갑을병 정 무까지 가다 보면
앞에 갑이 누구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또. 그럼 또 을 누구지 또 읽어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을 중에서 소유자는 누구냐고요? 갑이 소유자죠. 무효니까 등기가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민법 186조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가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명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수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팔아먹고 도망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거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변호사한테 누가 상담했더라고요. 처제 앞으로 땅을 사놨는데 처제가 팔아쳐먹고 도망갔는데 이거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죽이는 거는 안 되고 죽이면 살인죄로 5년 이하의 지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만약 고소를 하게 되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기한은 신탁자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 팔아먹고 도망갔으면 현실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또 무겁게 처벌하려면 고발하든지 고소죠. 고소 피해 당사자가 하는 거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으니까 신탁자는 수탁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처분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부당이득 발생한 게 없잖아요. 어차피 명의는 신탁자 소유니까. 그래서 처분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이득 발생한 게 없으니까 부당이득 청구 못합니다.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그랬어요? 그럼 잘못되어 있나 본데. 아, 고치세요. 잘못되어 있네. 그 175페이지 맨 위에 횡령죄 X, O를 X로 고쳐주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양자간 명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신탁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6년 도인데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아마 이게 2020년이나 이 정도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대부분 3년 걸리잖아요. 대체로. 최근에 판례입니다. 옛날에 횡령죄 해당됐어요. 예, 잘못됐네요. 그 교재 횡령죄 O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X로 고치세요. 맨 위에 박스에. 횡령죄 해당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되는데 옛날에 해당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뭐 판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 주로 왜 이렇게 했냐면 최근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 보니까 농지였습니다. 농지. 지금은 농지 취득하기가 쉬운데요. 옛날에는 농지 취득하려면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농사 짓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죠. 꼭 이사를 안 가도. 근데 옛날에는 이사 가가지고 뭐 1년씩 거주하고 이렇게 해야 취득할 수 있었다고요, 농지를. 그래서 친구끼리 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 논을 사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되니까 친구 이름으로 사놨어요. 그 친구도 죽고 논 산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상속인들만 남아있어요. 그 상속인이 이거 명의 넘겨달라고 하니까 수탁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다. 행위 맞아요? 아니 103조 해당된다 안 된다? 판례는 해당되지? 103조 아니다. 103조 해당되면 불법 원인급이잖아요. 불법 원인급에는 이미 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죠. 반사의 질서적 행위라면. 그래서 103조 위반 아니다. 그러므로 돌려줘야 된다. 명의는 안 팔고 있으면 빨리.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돼? 빨리 소송하지 말고 빨리 팔아먹고 도망갔으면 될 텐데 안 팔고 있으니까 결국은 뺏겼다고요.
그러면 이게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거나 하면은 소유권은 다시 갑 앞으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안 팔고 있으면.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다. 아예 이런 걸 못하게 하려면 이건 103조 위반으로 불법 원인급여로 봐버리면 아예 이런 일을 못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 판사들도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횡령죄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메뉴에 그 횡령죄 O라고 되어 있는 거 X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는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양가로 2번이 삼자간 맹신탁 또는 등기 맹신탁, 중간 생략형 맹신탁. 자,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 했으면은 매수인은 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취득세가 1주택이면 4%, 뭐 1주택이면 1%, 2%, 3% 이게 다 다르죠.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죠. 취득세부터.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조세 회피 목적으로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요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취득세가 일단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누구 앞으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한다고. 수탁자. 이게 수탁자고요. 매도인이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입니다. 매도인 간에서는 매수인이고요.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명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는 이 세 가지 명신탁에서 모두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도.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세 가지 명신탁 모두 다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배임이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이죠.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고 그 외에는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명신탁 약정 무효이기 때문에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건데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는 못한다고요.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유효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처벌은 받지만 아까 중간 생략 등기 탈세를 목적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처하지만 효력이 있다고요. 단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면 유효하다. 왜? 어차피 이게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를 매도인이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매도인은 돈 다 받았기 때문에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약맹신탁입니다. 위명맹신탁입니다. 매도인이 땅을 팔았습니다. 매수인한테 팔았습니다. 신탁자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그 MB 천암 도곡동 땅, 그 다음에 MB 내곡동 땅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서울에서는 기신곡자, 곡소리 나는데 땅을 사야 돈을 번다. 세곡동, 그 다음에 도곡동을 맨 먼저 했네. 도곡동, 세곡동, 내곡동. 지금은 마곡동이잖아요. 마곡동. 기신곡자예요. 마곡동. 예, 마곡동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 3배 이상,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올란 곳들입니다. 서울에 곡소리 나는 곡자 들어가는 동이. 그래서 도곡동 땅을 MB 천암이 이걸 20억에 샀어요. 20억에 사가지고 포스코 건설에 도곡동 지금 매봉역 1번 출구에 있는데요. 제3자 포스코 건설에 263억에 팔았더라고요. 그럼 양도소득세 내고 200억을 벌었어요. 물론 1년 만에 판 게 아니고 한 10년 만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하철 노선까지 전철 노선이 그 땅 앞으로 딱 1번 출구 전철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게 매봉역이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도곡 사거리에 있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나아요. 근데 거기로 틀어가지고 전철 노선이 바뀔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땅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지금도 아마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땅인지 이게 명의신탁자가 누군지 지금 밝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김재정 씨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이분 땅 산 사람 명의인은 그 20억에 사가지고 263억에 팔고 남는 돈 200억인데요. 자, 우리는 이 신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신탁자가 돈을 대줘서 돈 대줘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샀다고요. 이 명신탁의 약정 무효고요.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도 원래는 무효인데 계약 한쪽 당사자가 명의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매수인이 20억 가져왔는데 너 어느 놈한테 돈 받았냐? 네가 벌진 않았을 것 같은데 따지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묻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물으면 재수없다고 안 사겠죠. 그래서 선입니다.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유효하다고요.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효. 이게 등기가 무효인데 이건 등기가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선인 경우 현실적으로는 거의 선입니다. 현업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탁자를 돈 대주는 사람을 물주, 전주, 자금주, 좀 더 고급지게 말하면 스폰서, 스폰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연예인들. 돈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무효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요거는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지만 요거는 제3자가 악이라도 유효합니다. 악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 사람의 관계를.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오늘 문제 명신탁 문제 기출 문제인데요. 몇 번에 있어요? 기출 문제 7번 문제. 이게 작년에 기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최근 3년간 계속 나왔어요. 실명법이. 민법에도 계속 나오지 해마다.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똑같아.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오잖아. 가벌,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번이 작년 기출 문제라고요.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소유농지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뭐 이건 같네요. 갑, 을, 병, 정. 갑을 병정을 누군지 잘 찾아야 돼.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 아니고 등기명의 신탁이죠. 이게 지금 지문을 보니까.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이 병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이거 무효라고 했잖아. 무효. 유효하다 해서 X죠.
니은에 어른 병을 상대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른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은 지금 제3자인데 처분해야 부당이득인데 처분했어요 안 했어요? 처분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처분한 게 없으면 부당이득 발생한 게 없다고 자기 거 아닌데 어차피 명의가.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아직 팔아먹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정한테 팔아먹었다는 말 없죠. 니은도 틀렸고 디귿 어른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대위해서 이 누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때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등기가 무효니까 물권 변동이 안 생겼잖아요. 그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 또는 진정명의 협약 등기를 신청한 후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 디귿 C 답이네요. 3번이 답이죠. 그 해설 니은 보세요. 니은 어른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례 적어놨죠. 제3자한테 처분해야 부당이득을 반환한다고. 처분도 안 했으니까 뭐 이익이 돈이 없는데 뭘 부당이득 한 게 없잖아요. 어차피 명의는 자기 명의로 돼 있어도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무효기 때문에. 그냥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면 끝인데. 답 3번입니다. 이게 작년 32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76페이지 5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특례가 뭡니까? 특별한 예외죠.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명의신탁 아니었죠? 근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의신탁 맞습니다. 명의신탁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무효인데 배우자 간에는 유효하고 원래 처벌하는데 배우자 간에는 처벌 안 한다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고요. 우리나라 명의신탁의 유래는 일제시대 때 종중명의신탁이었습니다. 저도 집안에 옛날 대대로 내려오던 산이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근데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냐면 형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왜?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라. 등기 안 하면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등기제도가 없었어요. 문기제도 있었어요. 문기. 그래서 한명회라는 드라마 이런 거 사극 보면 한명회가 그냥 뇌물 그냥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받고 갖다 주고 이런 거 하더라고. 뇌물 주고 그냥 등기권리증 땅문서 집문서 그냥 문서만 주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겼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러다가 등기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했어요. 종중명의로는 등기. 지금은 종중명의로 등기 가능하죠. 그 등기 안 하면 국가에서 몰수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손, 장남 앞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 시골에 가면 명절에 가면 맨날 싸워요. 형님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문중의 어른들이 이제 종중 앞으로 등기 가능하니까 종중명의로 돌리자 하니까 형님은 뭐 하려고 그 지금 취득세 내고 또 세금 내면서 그거 할 필요 뭐 있냐? 내가 팔아먹냐 뭐야? 뭐 할 필요 뭐 있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운다고요. 그 종중이 풍비박산 났어요. 우리 민족혼이 말살됐다고 일제에 의해서. 옛날에는 문중 어른들이 돈이 있어야 다 말을 듣잖아요. 종중 돈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종중은 고사하고 이촌 간에도 별로 거래가 없어요. 일촌하고만 지나다니 부모 자식 일촌 간에만 거래가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형제가 9명인데 저는 지금 10년 동안 안 본 형제들이 많아요. 9명인데 지금 30년 동안 2번 봤어요. 2번. 10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이촌인데도. 그래서 지금 민법의 상속제도 유류분제도가 1촌 직계존비속만 놔놓고 나머지 3촌 전부 다 없애려고 하고 있죠. 4촌 유류분. 그 맞는 것 같아요. 없애는 게. 왜냐하면 3촌하고
왕래가 없는데 그 재산 상속해 줄 필요 없잖아요. 유류분.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기부도 못 한단 말이에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민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옛날에 종중에서 유래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뒤로는 보통 남편 명의로 많이 명의신탁을 했잖아요.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누가 앞으로 주로 해요? 여자 앞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 앞으로. 저도 와이프가 자기 앞으로 해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팔아먹냐, 어차피 네가 가지으나 내가 가지으나 똑같잖아 하고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내 앞으로 돼 있는 게 좋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 대한 벌칙, 아까 벌칙 이야기했습니다.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 벌칙이 민법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출제 안 됐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출제됐어요.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77페이지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77페이지 양가로 2번 과징금. 명의신탁자와 담보목록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는, 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게 오타는 아니고요. 법조문에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옛날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위반 기간과 위반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요.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은 안 된다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시험에 100분의 30 고정 금액을 부과한다 하면 X입니다.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양가로 3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2차 이행강제금,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이거는 고정금액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아닙니다. 과징금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잖아요.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부과하는데 실명법의 이행강제금은 1차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2차 이행강제금 100분의 20 고정금액입니다. 이 벌칙도 중개실무에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민법에는 물론 출제 안 됐고요. 그 밑에 판례 1번, 판례 2번은 불법 원인급이 아니라고 했고요. 판례 1번은 아까 이거 지금 220억에 사가지고 200억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팔아먹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팔면. 안 팔고 있으면 부당이득 청구 못하는데 팔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느냐.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봐야 되냐. 매수자금 금은 매수자금 금원이면 매수자금이면 20억 돌려받을 수 있다. 대준돈.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면 200억 다 돌려달라. 답은 20억 대주는데 200억 받고 팔았다고 그럼 200억 돌려달라 할 수 있다.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그 지금 요약집 177페이지 판례 1번에 보니까 시행 후 밑줄 쳐놨죠. 시행 후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시행 후라면 이게 불법인 줄 알고도 돈 대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시행 전, 이게 언제 시행됐냐면 1995년 7월 1일 날 시행됐어요.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도곡동 땅 이거는 시행된 전에 취득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200억 통장에 입금돼 있고 이자만 찾았었는데요.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는 아마 밝혀지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한 문제 출제되고요. 쉬었다가 178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